남편의 눌린 목소리가 안방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윤지연은 무심히 귀를 기울였다. 다 찾아. 거기 1억 6천만 원 넘게 있어. 박도윤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내의 신한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지연은 이미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울지 않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이 스쳤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그대로 누워 있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윤지현은 의심 많은 성격이 아니었다. 다만 관찰력이 예리할 뿐이었다. 37회를 살아오며 그녀가 배운 한 가지 진리는 이것이었다. 사람은 말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눈과 손, 그리고 질문의 대답을 지어내기 전 그 짧은 멈춤으로 거짓을 드러낸다. 지난 2주 동안 도윤은 거의 매일 거짓말을 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아챈 건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다. 도윤이 갑자기 커피 한 잔을 들고 와 침대 머리맡에 섰을 때였다. 당신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녀가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 묻자 그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 잠이 잘 와서 그래.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라는 말. 직전의 미세한 공백이 그를 들켰다. 지연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단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벌써 5년째 설탕을 넣지 않는데 말이다. 고마워요. 맛있네. 도윤은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커튼 틈으로 회색빛 가을비가 흩날리는 걸 바라봤다. 피곤한 일상처럼 그 비는 마음속 불안감을 더 무겁게 했다. 회사에서는 숫자에 몰두하려 했다. 회계란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좋은 피난처다. 엑셀, 결산표, 재무보고서.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머릿속이 끊임없이 윙윙거렸다. 도윤의 태도가 낯설었다. 아니, 수상했다. 지나치게 다정했고 그 다정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금요일엔 느닷없이 꽃다발을 사왔다. 흰색과 노란 국화가 섞인 큼직한 꽃다발이었다. 지연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꽃병을 찾았다. 결혼 5년 동안 그가 꽃을 산 건 생일과 어버이날 단 2번뿐이었다. 마음에 들어? 부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그가 물었다. 예뻐. 고마워. 그녀가 줄기를 다듬자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거실로 돌아갔다. 창가에 꽃병을 올려두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지연은 느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기, 우리 리모델링 하려던 돈 얼마나 모였어? 그녀는 국자를 든 채로 멈췄다. 왜 갑자기 물어? 그냥 궁금해서. 부엌 새로 하려면 돈 많이 든다며. 충분해? 그녀는 천천히 국을 퍼담으며 말했다. 충분해. 확실해. 조금 더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3년 동안 모았어. 괜찮아. 그의 얼굴엔 여전히 뭔가 아쉬운 기색이 남았다. 그럼 얼마 정도 있어? 대충. 충분해. 그래. 알았어. 어색한 웃음이 섞였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혹시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5해 동안 장 보는 것조차 함께하지 않던 그가 도와준다고 말했다. 지연은 말없이 국을 먹었다. 속은 얼음처럼 식어갔지만 얼굴엔 아무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속이 서늘하게 식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게 윤지연의 가장 큰 재능이었다. 마음속이
어떻게 요동치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 결국 돈 문제였다. 그녀의 통장엔 약 1억 6천만 원이 있었다. 외할머니 용금자가 남겨준 유산이었다. 평생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단 한 사람이었다. 조건도 당부도 없었다. 금자는 2년 전 세상을 떠나며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통장을 남겼다. 지연은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자신의 저축에 합쳐 언젠가 부엌을 새로 꾸미거나 여행을 가거나 비 오는 날 대비해 두기로 했다. 도윤도 그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다. 2년 전 그는 친구의 사업에 투자하라며 은근히 권했다. 지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뒤로는 돈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 주 다시 시작된 것이다. 토요일부터 도윤은 그녀의 가방에 관심을 보였다. 여보, 휴대폰 안 울렸어? 하며 슬쩍 떠보더니 다음엔 충전기가 고장났다며 서랍을 뒤졌다. 지연은 그의 시선이 재빠르게 지갑 위를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일요일엔 우리 공동 통장 하나 만들까? 같이 저축하고 쓰면 편하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지연아. 라며 말을 꺼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따으며 그의 눈빛을 거울 속으로 마주했다. 침대 끝에 앉은 도윤은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거짓말이 서툴렀다. 난 지금 계좌로 괜찮아. 익숙하니까. 그건 좀 삭막하지 않아?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 남처럼 구는구나. 남처럼 구는 게 아니라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심기가 불편했다. 우울하고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은 조용히 생각했다. 5해 전 결혼은 거의 우연이었다. 그는 말재주가 좋고 성격이 유연했으며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32,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주위에선 이제 결혼할 때야 라는 말이 귀에 밝히도록 들려왔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접었다. 첫 해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평범한 생활. 그는 물류창고에서 일했고 그녀는 용인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했다. 저녁이면 드라마를 보고 주말엔 장안구에 사는 시어머니 박영숙의 집으로 향했다. 바로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영숙은 끊임없이 등장했다. 재산세가 밀렸다느니, 약값이 부담된다느니, 심심해서 들른다느니, 지연은 처음엔 예의상, 나중엔 체념으로 받아들였다. 늘 정갈하게 손질된 머리와 불만, 가득한 표정을 가진 여인은 자신이 세상에 빚을 진 게 아니라 세상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믿었다. 아들은 물론 며느리도 자신에게 빚을 진 존재였다. 2년 전 상속 이후 그녀는 돌변했다. 떡이며 과자를 들고 와 안부를 묻고 보기 드문 칭찬까지 했다. 하지만 지연은 속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은 새 가방, 새 가구, 새 휴대폰을 집요하게 훑었다. 그때부터 노인네 좀 도와줘야지. 연금으론 생활이 빠듯해. 같은 말이 은근히 흘러나왔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돈을 건넨 적은 없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섭섭하다며 3달 동안 연락을 끊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 움직이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도윤은 이미 반쯤 침대를 차지한 채 코를 골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느꼈다. 곧 큰일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고요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얼음처럼 단단한 평정. 어린 시절 술에 취한 부모의 싸움 속에서 그녀가 배운 생존법이었다. 감정은 드러내지 말 것.
소리치지 말고. 폭풍이 지나가면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 새로운 폭풍이 오고 있었다.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회색 코트를 걸쳤다. 수원에 찬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지만 걸음은 한결같이 단단했다. 마치 오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신한은행 영통지점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었다. 윤지연은 줄에서 세 번째였다. 피곤해 보이는 젊은 창구 직원이 그녀의 요청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번호 변경 가능하세요. 금방 처리됩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연이 덧붙였다. 혹시 제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면 보안팀에 즉시 알림이 가게 설정해 주세요.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물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게 걱정되시나요? 비슷해요. 약 20분 뒤 모든 절차가 끝났다. 1억 6천만 원이 들어있는 주계좌 카드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뀌었다. 대신 예전에 소액 결제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보조 체크카드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비밀번호는 3806. 잔액은 고작 3,000원. 거의 쓰지 않았던 그 카드가 오늘부터는 유용해질지도 몰랐다. 은행을 나서며 지연은 계단 위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출근길 사람들은 종이컵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걷고 있었다.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아침.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준비는 끝났다. 그날 저녁 도윤이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러웠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 좋다던데 넣어볼 생각은 없어? 그는 포크로 파스타를 찔러가며 물었다.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카드 분실되거나 해킹이라도 당하면 어쩌겠어. 요즘 사기도 많잖아. 그럴 일은 없어. 그렇게 확신은 왜 해? 그녀는 속으로 말하고 싶었다. 왜냐면 네 어머니가 훔치려 할 테니까. 그러나 입을 다물고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먼저 시선을 피한 건 도윤이었다. 밤은 고요했다. 창밖에선 나무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희미하게 울렸다. 도윤의 숨소리는 잔잔했지만 지연은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5해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그의 눈빛과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가 숨기는 기척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 확신이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래, 해봐. 나는 기다릴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가 고요를 깨웠다. 샤워를 마친 지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순간이었다. 거실에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전화를 집어들었다. 엄마. 응. 그의 목소리엔 경계가 묻어 있었다. 벽이 얇은 오래된 아파트라 대화가 그대로 들렸다. 오늘은 글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6시쯤 오세요. 도윤은 통화를 끊고 셔츠 단추를 채우며 거울 앞에 섰다.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오신대요? 뭐 볼일 있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그녀는 부엌으로가 전기주전자를 올렸다. 손끝은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팽팽히 조여 있었다. 시작이군. 회사에 가서도 보고서 숫자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저녁 풍경이 그려졌다. 문을 열자마자 보게 될 가짜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 박영숙은 언제나 불쌍한 노인을 연기했다. 아들 외에는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사람처럼.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연금도 넉넉했고 장안구의 오래된 빌라도 이미 완납 상태였으며
주말마다 도윤을 부를 만큼 다리도 멀쩡했다. 그럼에도 도윤은 늘 그 말에 넘어갔다. 혹은 모른 척 했을 뿐이리라. 지연은 회계 파일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회색 지붕, 앙상한 나뭇가지, 오래된 아스팔트, 밋밋한 10월의 하루. 그러나 오늘만큼은 특별했다. 온몸이 그걸 알고 있었다. 퇴근 후 지연은 정확히 6시에 집에 도착했다. 네 층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부엌 테이블엔 도윤과 그의 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다. 마트에서 산 초코 슈크림빵 상자가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어머, 지연 씨 왔어요? 어서 와요. 박용숙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손짓했다. 우리 도윤이랑 차 마시고 있었어요. 같이 해요. 윤지연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단장해 있었다. 밝은색 블라우스에 어두운 슬랙스, 단정한 웨이브 헤어, 베이지빛 네일까지. 자신을 잘 가꾸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길 바라는 전형적인 60대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은 의자 끝에 앉아 차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마셨다. 지연 씨, 요즘 잘 지내죠?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럭저럭요. 일 많고 늘 피곤하죠. 아이고, 회계 일은 얼마나 머리 아파요. 숫자, 보고서, 나 같으면 미쳤을 거예요. 영숙은 슈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도윤이 말하길 부엌을 새로 하려 한다면서요? 네, 오래돼서요. 그거 돈 많이 들죠? 요즘 뭐든 비싸잖아요. 싱크대며 가전제품까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도 말이에요. 지현 씨,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통장에 돈 그대로 있는 게 마음 든든한 거예요. 지금 부엌도 나쁘지 않잖아요. 드디어 시작이군. 지연은 조용히 티스푼으로 설탕을 저었다. 전 지금 부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 마음 이해하죠. 시어머니가 몸을 기울였다. 값싼 플로럴 향수가 코끝을 스쳤다. 근데 혹시 몰라서요. 갑자기 치료비나 큰돈이 필요하면 어쩌려고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바라봤다. 긴장된 얼굴이었다. 마치 폭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필요하면 그때 쓰면 되죠. 지연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영숙은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결국 지금 이 꼴이에요. 연금으론 빠듯하고 약값도 비싸고 그래도 우리 도윤이는 도와줘서 살죠. 지연이 미묘하게 눈썹을 올렸다. 도와줘요? 도윤이 움찔했다. 가끔 용돈 좀 드리고 장 좀 봐드리고 그래요. 재미있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많아야 그 정도일 텐데 남편이 자기 돈으로 그걸 감당한다니 비투성이 통장을 봐선 거짓이었다. 요즘 생각 좀 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냥 내 빌라를 팔까 싶어요. 장안구 원룸이라 꽤 값이 나가겠죠. 팔고 외곽으로 가면 차익으로 여유롭게 살 수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뜨거운 차를 마신 지연은 입술이 데일 만큼 뜨거웠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돈이 필요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이죠. 영숙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잠시 침묵 뒤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렇긴 한데 꼭 팔 필요까진 없을지도 모르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끊고 그녀는 지연을 바라봤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빌라 팔지 말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옷 좀 갈아입을게요. 오늘 좀 피곤해서요. 부엌을 나서며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개의 시선을 확실히 느꼈다. 하나는 당황했고 다른 하나는 노골적으로 불쾌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 오늘의 차 한 잔은 명분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떠보러 왔고 남편은 그걸 방조하고 있었다. 부엌 쪽에서 낮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살짝 문을 열었다. 그 여잔 절대 안 줄 거야. 욕심 많아. 엄마, 그런 말 마. 욕심? 통장에 1억이 넘게 있으면서 나는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그게 욕심이지 뭐야. 쉿, 들려요. 들려도 돼. 내가 널 혼자 키웠어. 네 아버진 네 살 때 나갔고 내가 두탕 뛰며 널 키웠어. 그런데 넌 그런 여자를 데려와 나한텐 쌀 한 톨 제대로 못 주잖아. 도윤의 웅얼거림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박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날카로워졌다. 안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 얻어. 그 여잔 만만치 않아. 봐. 아파트 팔라니까 되레 빗대서 말 돌리잖아. 자기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틈 사이로 고요한 정적이 스며들었다. 윤지현은 숨을 죽였다. 네가 걔카드 비밀번호 알아낼 수 있잖니? 가방에 접근할 수 있지? 한 번만 확인해 봐. 카드 거기 있을 거야. 오늘 밤 바로 인출할게. 내일 아침엔 버스나 마트에서 잃어버린 걸로 하면 돼. 짧은 침묵.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진심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묘하게 호기심 섞인 음이었다. 그럼 걱정 마. 그 여잔 바로 눈치 못 챌 거야. 통장에 1억 넘게 있는데 조금 쓴다고 무슨 문제야? 반씩 나누면 되잖아. 공평하지? 또다시 멈춤. 모르겠어요,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 무슨 위험? 들켜도 별일 없어. 그냥 보안 문제였다 하면 되지. 요즘 그런 일 많잖아. 은행에서도 그럴 수 있다 할 거야. 카드도 본인한테 있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도 본인뿐이니까 자책하겠지. 괜찮아. 나 믿어. 지연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안쪽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놀랍지도 않았다. 박영숙이 그 정도는 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윤이 그 계획에 동조한다는 건 예상보다 정교하고 치명적인 배신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돌아와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생각을 정리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침에 신한은행을 나서며 미소 지었을 때부터 한번 해보라고 10분쯤 지나 그녀는 방에서 나왔다. 부엌엔 아무도 없었다. 현관에선 시어머니가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도윤이 지퍼를 올려주고 있었다. 벌써 가세요, 어머님? 지연이 문틀에 기대어 물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차 잘 마셨어요. 슈크림빵도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박영숙은 코트를 여미며 나갔다. 문턱을 넘기 직전 그녀가 돌아봤다. 지현 씨,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요. 그럼요. 잊지 않죠. 지연은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지연은
식탁 위에 머그잔을 들어 싱크대로 가져갔다. 있잖아. 도윤이 시선을 TV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가 요즘 진짜 힘들대. 우리 조금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 한 500만 원 정도? 무슨 일로 그렇게 필요하신데? 그냥 생활 좀 여유 있게 하시라고. 도윤 씨, 어머님은 연금도 있고 빌라도 있으시잖아요. 정말 힘들면 팔거나 알바라도 구하시면 되죠. 예순둘이면 일하는 분 많아요. 당신 요즘 너무 냉정해졌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저녁 내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현은 책을 읽었고 도유는 리얼리티 쇼를 멍하니 바라봤다. 밤이 깊자 그는 욕실에 들어가 한참 물소리를 내다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침대에 누웠. 화면 불빛이 이불 아래서 깜박였다. 아마 또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겠지. 계획을 짜면서 지연은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거의 무감각했다. 5회의 결혼이 단 한 번의 부엌 대화로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간단했다. 아내의 돈을 훔치려 한 음모.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친구의 소개로 파티에서 밤새 대화를 나누던 남자. 그땐 매력적으로 보였다. 농담을 잘하고 경청할 줄 알고 비 오는 날 첫 키스를 나누며 웃던 사람.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그녀가 원했다. 빚지고 허세 부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도윤도 동의했다. 중요한 건 같이 사는 거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는 그렇게 말했다. 좋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빈 껍데기였다. 다음 날 새벽, 윤지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침대반을 차지하고 곤히 자는 도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밖은 서늘했고 젖은 낙엽 냄새와 함께 근처 난로 연기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다. 3,000원이 들어있는 보조 체크카드는 지갑 속에 있었다. 비밀번호 3806.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였다.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다. 3년 전 그녀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쁠 때 대신 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가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그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주계좌 카드는 지갑의 다른 칸에 있었다. 새로운 비밀번호, 아무도 모르는 조합이었다. 편의점에 들러 식빵, 우유, 달걀을 사고 나서 약국 앞에 서서 비타민 광고를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길을 서두르고 버스는 덜컹거리며 정류장을 지났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평범한 하루. 낮 12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부엌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놀란 듯 몸을 돌렸다. 어디 갔었어? 마트요. 먹을 게 없길래. 지연은 장바구니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카드 비밀번호 혹시 바꾼 적 있어? 그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아니요. 왜요? 그냥 요즘 보안 문제 많잖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아요. 내 건 문제 없어요.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엌을 나갔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저녁이 되자 그는 친구 만나서 일 얘기 좀 해야겠다며 나갔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혼자가 된 집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라 창가에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인도를 덮었고 바람이 낙엽을 쓸고 다녔다. 아름다웠다. 가을은 언제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문득 외할머니 윤금자가 떠올랐다. 지연아, 사람은 오고 가지만 너는 너 자신과 평생 살아야 한단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켜. 안을 짓밟히게 두지 마. 어린 시절엔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했다. 밤 11시 무렵 도윤이 돌아왔다. 찬 공기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은 뒤 휴대폰을 든 채 침대에 누웠다. 지연도 책을 덮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마음속은 활시위처럼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그들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게 끝나리라. 아니면 시작되리라. 어둠 속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두려움일까? 분노일까? 아마 분노겠지. 부끄러움은 양심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깊은 밤, 시계는 12시 반을 가리켰다. 창밖은 어둡고 공기엔 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지현은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죽였다. 바로 옆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도윤이 깨어 있었다. 온몸으로 감지됐다. 숨이 불규칙했고 눈을 감고 있지만 결코 잠들지 않았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지연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고요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됐다. 도윤이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이불을 밀어냈다. 침대가 살짝 기쇼리를 냈고 그는 멈춰 섰다. 그녀가 깼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지연은 일정한 호흡으로 잠든 척했다. 발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 욕실 문이 닫히는 찰칵 소리. 그녀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방 안의 가구와 창문, 벽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였다. 심장은 일정하게 뛰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윤지연은 손을 들어 꽉 쥐었다. 그 순간 욕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었다. 거의 속삭이듯 낮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벽은 얇았다. 너무 얇았다. 엄마, 준비됐어요? 잠시 정적.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그는 다시 말했다. 비밀번호 적으세요. 3806. 카드 지갑 안에 있어요. 검은색 신한은행 카드요. 다 빼요. 거기 1억 6천 넘게 있어요. 지현은 눈을 감았다. 바로 이거였다. 자신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더 이상 의심도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맑은 확신만이 남았다. 오늘 밤 안에 해야 돼요. 아침에 막히기 전에. 내일은 버스에서 잃어버렸다 할게요. 반반 나눠요. 알겠죠? 짧은 침묵 뒤. 가서 하세요. 딸깍. 통화가 끝났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아픔도 실망도 없었다. 오히려 약간의 냉소적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모든 게 틀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몇 분 후 도윤이 조심스레 돌아와 이불을 덮었다. 숨소리가 불규칙했다. 불안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괜찮아. 곧 더 불안해질 테니까. 그녀는 옆으로 몸을 돌렸다. 잠든 척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가 믿게 놔두자.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희망을 품게 두자.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벽 너머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창문 틈을 스치는 바람, 이불 밑에서 뒤척이는
그의 몸짓. 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되뇌고 있었겠지. 어머니가 돈을 인출하고 나누고 내일은 놀란 척하며 말하겠지. 지연아, 카드가 도난당했어. 사기꾼들이야. 은행에 바로 전화해야 해. 한심한 연극이지만 그들은 그게 통할 거라 믿었을 것이다. 30분, 어쩌면 40분쯤 흘렀을 때였다. 탁상 위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도윤이 벌레라도 문 듯 몸을 움찔하며 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순식간에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다. 화면에는 엄마, 메시지는 길었다. 그중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아, 다 알아챘어. 우리.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지연은 눈을 감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10초.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다. 거실 불이 켜졌다. 그는 초조하게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내 라이터 소리, 그리고 담배 연기 냄새가 번졌다. 평소엔 절대 실내에서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다. 지연은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다. 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손에는 담배.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 아닌 사람 얼굴이 그리 창백하지는 않죠. 게다가 실내에서 담배까지. 그는 시선을 피했다.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 좀 곤란해졌대. 곤란이라니요? 그는 담배를 깊이 빨았다가 창문 밖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정확히는 몰라. 은행에서 뭐가 문제라네. ATM에서 돈을 빼려다가 카드가 정지됐대. 보안팀이 출동했다나 봐. 이상하네요. 한밤중에 왜 ATM에 갔을까요? 나도 몰라. 급히 현금이 필요했겠지. 그는 담배를 창틀에 비벼 끄며 눈을 피했다. 지연아, 나도 모르겠어. 엄마 말로는 오해래. 사기 시도라고 몰아갔다나. 말도 안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런데 누구 카드였을까요? 그가 굳어졌다. 긴 시선이 오갔다. 눈빛 속에 두려움, 의심, 그리고 절망이 번갈아 스쳤다. 엄마, 거겠죠. 누구 거겠어요? 글쎄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정적이 흘렀다. 너무 길고 무겁게. 두 사람은 마주 섰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 칼로 썰 수 있을 듯 했다. 난 몰라. 정말 몰라.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야. 도윤이 겨우 뱉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착오라니. 그렇겠죠. 그녀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갔다.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렸다.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도윤이 뒤따라와 식탁 옆에 섰다. 지연아.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카드 비밀번호 바꿨어? 그녀가 고개를 돌려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럼요. 그저께 바꿨어요. 왜요? 그의 얼굴빛이 급격히 사라졌다. 왜? 보안 때문에요. 당신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상황을 계산하느라 눈빛이 흔들렸다. 주전자가 끓자 그녀는 찻잔에 물을 붓고 티백을 띄웠다. 아, 그리고 예전 비밀번호는 다른 카드에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보조 카드요.
3,000원 들어있는 그거.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000원? 하지만 그 카드 보안 서비스 연결돼 있어요. 누가 큰돈 인출하려 하면 은행이 바로 차단하고 보안팀 연락하죠. 참 편리하죠. 정적이 흘렀다. 숨조차 막힐 듯한 공기. 도윤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결국 그는 손으로 얼굴을 훑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일부러 그랬어요?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당연하죠.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이 부엌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 알아내서 돈 빼내자던 그 대화. 도윤은 한 발 물러섰다. 아, 우리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입으로 비밀번호 불러줬잖아요. 3806이라고 반씩 나누자며. 지현아, 엄마가 시작했어. 난 반대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만해요. 그녀가 손을 들었다. 어머니 탓으로 돌리지 마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다 들었어요.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은 찻잔을 비우고 싱크대에 올려두었다. 지금쯤이면 당신 어머님은 은행에서 조사받고 있을 거예요. 남의 통장에서 1억 넘게 빼려다 적발됐으니까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내가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발 신고하지 마. 도윤이 얼굴을 들었다. 그건 엄마야. 잡혀가면. 지연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한때 남편이던 사람, 지금은 초라하게 구걸하는 남자. 자신이 도둑질을 도운 바로 그 어머니를 위해 울먹이고 있었다. 글쎄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제발 이해해줘.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어. 상처 주려던 게 아니라 잠시만 돈이 필요해서.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녀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번 돈을 쓰지 배우자 걸 훔치진 않아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절망이 얼굴에 선명히 드러났다. 잠시, 아주 짧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 연민이 스쳤다. 그러나 아주 희미하게 이제 자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얘기해요. 내일? 그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줄게요. 지금은 가요. 도윤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현은 부엌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회색 하늘 틈으로 빛이 번졌다. 도시가 천천히 마지못해 깨어나고 있었다. 복도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도윤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 도윤아, 나 조사받고 있어. 은행에서 절도미수라네. 어떡하지? 보낸 사람. 박영숙.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폰을 그대로 내려두었다. 이젠 그들끼리 해결할 일이다.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가로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하늘은 이미 밝았다. 몇몇 출근길 사람들,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 평범한 아침. 오직 자신에게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다. 그날은 분명 전환점이었다. 윤지연은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친구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잠깐 갈 수 있을까? 할 말 있어.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물론 무슨 일인데. 만나서 들어줄게. 10시쯤 들를게. 지연은 전화를 넣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속은 묘하게 고요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5해를 함께한 시간, 희망과 습관과 타협의 5해. 그 모든 환상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사실뿐이었다. 하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돈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 둘, 그들은 한 줌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셋, 그렇다면 끝이다. 지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었. 유리박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다. 그런 비열한 밤을 지나 맞은 햇빛이라니. 씁쓸했다. 침실 어딘가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도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흐느꼈다. 지연은 콧방귀를 뀌었다. 자학뿐이다. 자신이나 결혼에 대해 느끼는 연민이 아니라 오직 자기 연민. 지연은 주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 서류, 열쇠, 휴대폰, 충전기 필요한 것들만 담았다. 수아집에서 며칠 머물 생각이었다. 길게 하룻밤이 될 수도 사흘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외할머니 융금자의 돈으로 산 자신의 소유였으니 그를 억지로 내쫓을 필요는 없었다. 그가 떠나든 시어머니가 데려가든 그건 그들의 몫이었다. 8시쯤 침실에서 알람이 울렸다. 도윤이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다. 지연은 주방에 앉아 2번째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분쯤 뒤 도윤이 흐트러진 얼굴로 나오더니 플렌치 프레스로 내린 커피를 따라 자신 앞에 앉았다. 기키.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수였어. 끔찍한 바보 같은 실수였어. 엄마가 부추겼어. 난 반대했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윤, 당신은 엄마에게 비밀번호 불러줬고 내 돈을 다 가져가라고 했어. 그건 배신의 정이야. 그는 두 손으로 머그를 꽉 움켜쥐고 검은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마 이혼 신청할 거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혼이라니? 키키. 잠깐만 얘기해보자. 나 바뀔게. 약속할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바뀌지 않아. 당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고 당신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돈을 지갑처럼 보는 가정을 원하지 않아. 도윤이 항변하려 했지만 그때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그는 폰을 낚아채 화면을 보더니 숨이 막힌 듯 중얼거렸다. 엄마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받아. 그는 전화를 귀에 댔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고 지연은 모든 말을 다 들었다. 당신 남편 은행에서 3시간이나 붙잡았어. 마치 범죄자 다루듯 취조받았어. 이건 다 당신 아내가 꾸민 짓이야. 도윤은 손에 힘이 들어간 채 전화를 붙들었다. 들려?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일부러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 카드만 남겼다더라. 우리가 돈 가지려고 했던 거야. 도윤이 말을 가로막으며 달랬다. 진정해요. 그냥 오해래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오지 마. 그냥 그년한테 신고하지 말라 해. 제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들려오는 치밀한 비난과 구걸이 섞인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어 폰을 받아 들었다. 도윤은 두려움에 떨며 폰을 넘겼다. 지연은 수화기를 귀에 댔다. 방 여사님, 안녕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낌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제가 제 돈을 지킨 게 제 탓인가요? 지연이 짧게 웃었다. 흥미로운 논리네요.
당신이 우릴 함정에 빠뜨렸어. 아니요. 스스로 빠지신 거예요. 남의 돈을 훔치려 한 순간 이미요. 난 단지 대비했을 뿐이에요. 난 훔치려던 게 아니라 오해였어. 오해라니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한밤중에 제 카드와 제 비밀번호로 ATM까지 가서 돈을 빼려던 게 오해하여?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네요. 박 여사는 숨을 몰아쉬며 울분을 터뜨렸다.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난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당신은 통장에 돈이 그렇게나 있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그럴 수도 있었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답게 부탁했더라면요. 그런데 당신은 한밤중에 남편이랑 짜고 절도 계획을 세웠잖아요.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의 애원하듯. 지연아, 제발 신고하지 마. 다시는 안 그럴게. 부탁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했다. 신고해서 똑똑히 죗값을 치르게 할까? 아니면 그냥 끝내버릴까? 경찰 조사, 진술서, 서류, 모든 게 번거롭고 지저분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좋아요. 신고는 안 할게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당신이랑 도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세요. 전화도, 방문도, 부탁도 없어요. 난 이혼할 거고 조용히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엔 영영 끝이에요. 박 여사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알겠어, 알겠어. 신고만 하지 마. 약속했어요. 지연은 통화를 끊고 폰을 도윤에게 건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정말 신고 안 하는 거야? 그래요. 대신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지연은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 뒤에서 비닐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반쯤 지난 뒤 도윤은 두 개의 캐리어를 들고 현관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지연아, 그만 가요. 그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철컥. 조용히 닫힌 문을 바라보며 지연은 한참 서 있었다. 가슴 속엔 공허함만 남았다. 아픔도 분노도 아닌 오랜 병이 나은 뒤에 무력감 같은 허기.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창가에 앉았다. 바람이 회색 구름을 몰아가며 스산하게 불었다. 날씨는 흐릴 게 분명했다. 휴대폰을 꺼내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생각 바꿨어. 안 갈게. 다 정리됐어. 답장은 곧 왔다. 괜찮아? 응, 완전히 괜찮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의 소음,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새 삶의 첫날이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정이란 꼭 경찰이나 복수로 오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3,000원 남은 카드, 한 어머니의 탐욕, 그리고 자신이 미리 세운 한 걸음의 대비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떠난 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지연은 10시가 다 되어 느지막이 일어났다. 몸이 한결 가벼웠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고요함 속에서 창가 비둘기 우는 소리마저 또렷했다. 현관의 옷걸이에는 그의 재킷이 없었고 신발장 밑엔 운동화도 없었다. 욕실 선반 위에 면도기와 향수 냄새까지 사라져 있었다. 거실 창가에 선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차고 사이에서 축구를 하고 유모차를 미는 여자가 천천히 지나가고 노인은 닥스훈트를 산책시켰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지연은 부엌으로 돌아가 커피를 내리고 앉았다.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혼 신청, 문 잠금 장치 교체, 그리고 지난 5년의 기억을 삭제하기. 마치 없었던 시간처럼 왠지 생각하기가 싫었다. 그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고 싶을 뿐이었다. 정오쯤 전화가 울렸다. 수아였다. 지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연아, 왜 연락이 없어? 어제 문자 보고 궁금해서 잠도 못 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연은 피식 웃었다. 미안. 어제는 말할 기운이 없었어. 그럼 지금 말해. 궁금해서 미치겠어. 한숨을 내쉰 지연은 어젯밤 일을 간략히 이야기했다. 수아는 말없이 들었고 중간중간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와, 진짜 시어머니랑 아들이 세트로 그런다고? 하지만 이제 끝났잖아. 중요한 건 그거야. 그래, 끝났어. 그럼 이혼은? 당연하지. 다음 주쯤 구청 가서 절차 알아보려고. 도윤이도 별말 못할 거야. 어머니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너 괜찮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잠시 생각하던 지연이 말했다. 이상하게도 슬프진 않아. 오히려 홀가분해. 5년 동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야 알겠어. 잘못된 건 나나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 관계였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수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혼자 있기 싫을 때는 말이라도 해야 해. 그래, 갈게. 전화를 끊은 지연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익숙한 거리들을 천천히 걸으며 쇼윈도를 구경하고 사람들을 지켜봤다.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마치 다른 세상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처럼. 서점에 들러 신간 코너를 한참 둘러보다가 추리소설과 단편집을 골라 계산했다. 오래간만에 아무 부담 없는 이야기를 읽고 싶었다. 문을 나서던 순간 위층에 사는 오 여사를 마주쳤다. 아파트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였다. 어머, 지연 씨?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활짝 웃었다.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잘 지냈어요? 남편분은요? 네,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도윤 씨가 짐 들고 나가는 걸 봤는데 혹시 싸우셨어요? 올 것이 왔다. 지연은 한숨을 삼켰다.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 안 맞아서요. 세상에 젊고 보기 좋았는데 어쩌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걸음을 옮겼다. 이웃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등을 따라붙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이면 온 단지가 다 알겠지. 상관없었다. 그날 밤 지현은 약속대로 수아의 집에 들렀다. 친구는 두 팔을 벌려 그녀를 안고 부엌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도라지차 향이 퍼졌다. 자,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지연은 차분히 이야기했다. 처음의 의심부터 카드, 통화,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수아는 입을 다문 채 들었고 이야기가 끝나자 고개를 저었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나였으면 경찰부터 불렀을 거야. 근데 넌 차분하게 다 계산하고 완벽하게 막았잖아. 계산은 아니야.
그냥 미리 준비했을 뿐이지. 그래도 천재야.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카드에 3,000원 남겨둔 거? 예술이다. 은행에서 그분 얼굴 어땠을지 상상돼. 지연도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 화도 안 나. 그냥 불쌍해. 그런 사람한테 내 5년을 썼다는 게 아까워. 수아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후회하지 마. 5년은 영원보다 짧아. 중요한 건 너 스스로 눈을 떴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 감지도 참고 견디지도 않았다. 단지 떠났을 뿐. 그리고 그게 옳았다. 두 사람은 자정이 넘도록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일과 휴가 계획, 수아가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 이야기가 이어졌다. 지연은 웃으며 꿀차를 마셨고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불 꺼진 아파트는 조용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고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고요했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걱정이나 악몽 없이 단숨에 잠들었다. 다음 주 하루 연차를 내고 구청에 가서 이혼 신청을 했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나타나 서류에 서명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지연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도 분노도 후회도 아닌 그저 해방감이 섞인 공허함. 한 달 뒤 이혼 판결문이 도착했다. 지연은 그것을 서류철에 넣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이었다. 새 장이 열렸다. 11월 그녀는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했다. 예전부터 실력을 다시 다듬고 싶었지만 늘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시간이 넘쳤다. 저녁이면 교재를 펴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자막 있는 영화를 봤다. 12월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부장이 그녀를 부르더니 말했다. 지연 씨, 이번에 선임 회계사가 출산휴가 들어가요. 대체로 맡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은 책임이 늘고 급여도 올랐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빈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생겨 다행이었다. 연말 무렵 주방 공사를 시작했다. 꿈꾸던 리모델링이었다. 시공업체를 불러 새 캐비닛과 가전을 골랐다. 공정은 느리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그녀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인내심이 끝없이 생겼다. 12월 말 수아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우리 회사 송년회 같이 가자. 좋은 사람들 많아. 처음엔 거절했지만 수아의 성화에 결국 나가기로 했다. 파티는 시끌벅적하고 활기찼다. 지연은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동료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키가 크고 눈매가 따뜻했다. 수아 씨한테 들었어요. 회계사시라면서요? 네, 뭐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숫자엔 약해서 존경스러워요. 지연은 웃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는 설계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했다. 등산과 사진을 좋아했고 유머러스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렸다. 밤이 끝나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연락해도 될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연애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어쩐지 그래요. 상관없어요. 라고 답했다. 그의 미소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뒤 그들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눈 덮인 공원을 걸었다. 그는 경청했고 말이 통했다. 지연이 이혼 이야기를 짧게 꺼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이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결국 잘된 일이었어요. 숨쉬기 편해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천천히 부담 없이 만났다. 관계라기보단 평온한 대화의 시간. 1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복도 커피 머신 앞에서 컵을 채우던 지연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몇 명이 나왔고 그 중에 그녀가 있었다. 박영숙, 시어머니. 지연은 순간 굳었다. 박 여사 역시 그녀를 알아보고 멈춰 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박 여사는 얼굴이 굳은 채로 몸을 돌려 서둘러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 아마도 우연히 업무차 들렀거나 지인을 만나러 온 듯했다. 전 며느리를 마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 지연은 커피를 따라 사무실로 돌아갔다. 마음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변명도 다툼도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모든 건 과거였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은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윤 씨, 지연아, 나야. 듣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그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지금 괜찮아? 하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금 어머니랑 살고 있어. 원룸이라 너무 좁아. 매일 싸워. 어머니는 매일 나 탓만 해. 그 카드 일에만 안 끼었어도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야. 하면서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요? 내가 불쌍하다고 말해주길 원해요? 아니, 그냥 힘들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죠. 당신은 어머니의 욕심을 택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사는 거예요.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날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라.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엔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언젠가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일은 없어요. 알아. 미안해. 모든 게.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끊었다. 그 후로 도윤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2월 수아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다. 들뜬 목소리였다. 지연아, 그거 알아? 우리 사촌이 부동산 하는데 내전시댁 아파트 매물로 나왔대. 진짜? 응. 도윤이랑 어머니가 그 원룸을 팔고 따로 살려고 하는 모양이야. 같이 못 살겠대. 근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놔서 아무도 안 산대. 건물도 오래됐잖아.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렇게 됐네. 그러게. 서로 욕심내다 망한 거지. 그래요. 상관없어요. 이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건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였고 더 이상 그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다. 봄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3월 개울물이 흐르고 나무에는 새싹이 피었다. 지연은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고 마이크를 만나 영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었다. 삶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다. 하루하루 불안 없이 눈을 뜨고 무거운 생각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커피향, 좋은 책, 한 권, 따뜻한 봄바람 작은 것들이 그녀를 웃게 했다. 4월, 드디어 주방 공사가 끝났다. 밝은 캐비닛, 세가전, 깔끔한 수납장, 꿈꾸던 그대로였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공간을 둘러봤다. 수아를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친구는 와인 한 병과 튤립 꽃다발을 들고 왔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잡지에 나올 법한 주방이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한참 후 수아가 물었다. 근데 도윤일이 이렇게 끝난 거 후회 안 해? 지현은 와인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 가끔은 시간 낭비였다는 생각은 들어. 하지만 떠난 건 후회 안 해. 그 집에 남았으면 평생 피 빨리며 살았을 거야. 지금은 자유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아무나 그렇게 못해.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난 이제 확실히 알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갑으로 보는 사람들과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배신은 남편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수아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새로운 삶을 위해 두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지현, 너의 강인함과 지혜에. 수아가 잔을 들어 올렸다. 유리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고 지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걸 느꼈다. 드디어 진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위층의 오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라면 복도에서 붙잡고 수다를 떠는 사람이었지 직접 전화를 한 적은 없었다. 지연 씨, 안녕하세요. 방금 전 남편분 봤어요. 편의점 앞에서 담배 달라며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지연은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안쓰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택했고 그 결과를 살고 있을 뿐이었다. 창가로 다가가 내려다보니 봄이 완연했다. 나무마다 연두빛 잎이 피어나 있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누군가는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같이 나가볼래요? 근교에 오래된 문화재 단지가 있는데 산책하기 좋대요. 좋아요. 토요일. 그들은 함께 차를 몰고 나갔다. 연못과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조용한 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이클은 등산 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여행담을 들려주었고 지현은 그 옆에서 웃었다. 그의 곁은 편안했다. 긴장도 눈치도 말 못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따뜻함과 고요함만 있었다. 돌아오는 길 마이클이 물었다. 지연 씨, 앞으로의 계획은 생각해 봤어요? 2년 뒤쯤 말이에요.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은 해봤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 안엔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여름이 되자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다. 일도 순조로웠고 상사는 그녀를 신뢰했다. 더 높은 자격증 과정을 알아볼까 고민 중이었다. 멈춰 있기보단 계속 배우고 싶었다. 6월 수아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또 소식이 있어. 사촌이 그러는데 도윤이네 드디어 집 팔았대. 거의 헐값이래. 도윤은 외곽 원룸으로 갔고 어머니는 시골에 있는 언니 집으로 들어갔대. 둘이 마지막에 엄청 싸웠다더라. 지연은 잔잔히 웃었다. 결국 정의가 이루어진 거네. 그렇지. 남의 걸 탐내면 결국 자기 걸 잃게 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한여름의 햇살이 유리창을 밝히고 새들이 지저귀고 화단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정의는
꼭 법정이나 복수로 오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카드에 남은 3,000원, 한 사람의 탐욕, 그리고 자신의 예감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리고 인생은 스스로 균형을 맞췄. 그녀는 자유로웠고 행복했고 평온했다. 여름이 펼쳐지고 있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가능성. 과거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이제는 현재만이 존재했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뜻한 공기와 가까운 잔디 냄새, 달궈진 아스팔트의 향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아름다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돌아보면 참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됐어요. 평화는 잘못된 사람을 마음속에 세입자로 두지 않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는 걸.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은 거였어요. 편안함보다 자존을 선택한 사람에게 인생은 결국 보답하죠. 이제 나는 원망 대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경계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